제가 맨 먼저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은 아까 날짜 이야기 나온 김에 생각해 보면은 노르웨이 사회 같았으면은 이날에 강의하는 게 아마도 무의미했을 겁니다. 대체로 7월 달에는 이제는 복지국가라고 할 노르웨이에서는 집단 휴가의 달입니다. 그러니까 필수 기관 요원,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 조종사라든가 일부 병원 의사 내지 간호사라든가 필수 기관 요원 아니면은 절대 대다수의 노르웨이 사회 구성원들이 5주 휴가를 즐기고 있는 기간이 대체로 7월 달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북구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일본의 진보 사회에서도 그렇고 별로 비판이 없어왔습니다. 정말 자본주의 나라치고 제일 좋은 나라들이다. 몇 년 동안 한겨레 신문에서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뭐 절반 이상의 한국인이 북구 복지국가 모델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진보 언론에서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거 보면은 대다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진보 동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전설이 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OECD가 잡은 통계로 봐서는 여러모로 북구 사회는 한국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도달할 수 있는 거의 최고 수준의 개인적 행복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휴가도 그렇지만 노동시간 본다면은 한국에서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지금의 통계는 2100시간이고요. 뭐 15년 전에는 2400시간이었고요. 박정희 유신 정권 말긴 3000시간이었고요. 우리는 지금은 믿어지진 않지만 뭐 유신 정권 때는 요건들이 일주일당 뭐 80시간 75시간, 80시간이라는 게 보통 일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최장 노동시간이었죠. 그런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1350시간. 말 그대로 훨씬 더 일하고 더 행복하게 산다. 뭐 누가 봐도 뭐 육안으로 봐도 뭐 그렇다고는 분명히 볼 수는 있습니다. 무상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한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국민의료보험이 있어도 그 보장선이 대체로 한 55%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수술이면은 자기 부담 상당히 있고요. 박근혜 정권 출범 초기에는 노인들한테는 3대 질환, 이제는 그 치료비 면제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렇지만 결국에 취소되고 그러니까 국민의료보험 보장선 증가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느리게 증가돼가는 것이지만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의사를 볼 적에 수수료 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내에서의 의료가 무상이라는 게 물론이거니와 국내에서는 할 수 없는 수술을 외국에 가서 할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까지 지불하는 이제 그런 것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한국에서는 뭐 말하자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의료 부문에서는 사립병원의 비율이 10%밖에 안 되는 나머지는 공공병원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딱 정반대라고 볼 수 있기는 있습니다. 교육 부문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에서는 예컨대는 대학은 물론이거니와 뭐 박사과정까지 무상교육이고 사실 박사과정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월급을 주고 연구실 지급하는 이제 약간 국가 준공무원이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대입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얘기하는 수능이라든가 대입이 없고 그러니까 수능 내지 대입 그러니까 대학 입학 시험 때문에 고등학교 명년, 중학교 2학년부터는 뭐 인생을 망칠 필요가 없고 좀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는 교육 수준이 한국에 그렇게까지 뒤지진 않습니다. 아마도 교육 과정의 난이도는 한국에 비해서는 낮을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대학 진학률이 한국은 86% 정도 되지만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학까지 포함해서 60%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큰 차이는 없는데도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노르웨이에서는 대학들이 평준화되어 있어서 꼭 명문대 가겠다.
라고 이제는 헌신의 힘을 다해서 경쟁을 해서 말하자면 친구보다 더 잘해서 누군가를 밟고 들어갈 필요가 없고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명문대란 개념 자체가 없고 그 노르웨이 말로 번역 불가능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편중화는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리고는 외국으로 유학할 경우에는 국가는 장학금과 장기 상환 윤자로 유학 비용까지 마련하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정말 한국 진보계에서 북구 복지 국가들을 지향하고 모델로 생각하고 벤치마킹 한다는 게 그러니까 꼭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는 당연히 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문제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진보라면은 자본주의보다 조금 더 나은 대안적 체제를 지향하는 게 아마도 진보의 조건이 되겠지만은 그럼 과연 북구에 존재하는 체제가 진짜 대안 체제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일촌인가? 또 하나는 그러면 이와 같은 재분배 메커니즘이 어떤 역사적인 조건 하에서 형성되고 왜 가능하고 그럼 과연 이와 같은 역사적인 경험을 준주병부의 후발주자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할까? 첫 번째 자본주의인가? 라는 것인데 자본주의는 만약에 자본의 시장, 부동산의 시장, 그리고 인력 시장 이 3대 시장이 자본주의라면은 북구 사회는 자본주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수존 자본주의 또는 국가 주도 자본주의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 주도 자본주의라는 게 사실은 세계 체제의 여러 지역에서 존재합니다. 주병부의 국가 주도 자본주의는 박정희 개발 독재 국가라는 형태로 한국에서도 흔히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복지 요소는 없었습니다. 그건 뭐 전혀 다른 국가 주도 자본주의 맞는데 복지하고는 아무 관계 없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표준 법인세가 22%고요. 실제 삼성전자나 LG전자 간에는 실제 세율이 6%에서 7%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사회가 대기업에 보조금을 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대기업의 대외 경쟁력 보장한다 하지만 이 체제는 언젠가 몰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르웨이 복지 제도를 돌아가게 하는 게 결국 개개인의 세금이죠. 뭐 기업세가 법인세보다 개개인의 세금이지 뭐 소규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기업한테는 자본 축적 불가능할 정도로 인력을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본 축적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구 사회는 이산에 가깝기도 합니다. 자본 축적이 굉장히 잘 되는 사회죠. 비록 그렇게 이윤율이 높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수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내수 기반이 튼튼하다는 것은 그만큼은 실질 소득이 계속 올라가는 사회. 그러니까 구매력이 강한 사회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질 소득 올라가는 거 보면 1980년 이후로는 노르웨이 사회에서 가전 잘 사는 10% 같으면은 연간 평균 실질 소득 증가율이 2.6, 2.7% 정도였는데 최하 10%만 해도 1.4%. 라든가 이렇게 조금씩이긴 하지만 실질 소득 증가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분배 제도가 구매력, 대다수의 구매력을 높여가고 대다수한테는 물건을 살 여유를 주고 그리고 물건 살 시간을 주고 뭐 휴가를 5주 동안 즐기라는 거는 그만큼 여행 상품을 많이 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비행기 표가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수 위주 경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구 사회는 그냥 자본주의일 뿐 아니고 아마도 자본주의가 다 망해도 마지막으로 망할 가장 오래 갈 자본주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자본주의.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만큼은 그렇게 해서 자본 축적 과정이 원활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자본주의인데 국가 주도 자본주의라면은 그만큼은 거기에서 국가가 재분배하는
그 채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죠. 세금을 통한 재분배의 비율로 봐서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는 전체 총 국민 소득 중에서는 한 45, 46%가 세금을 통해서 재분배됩니다. 대한민국은 그게 25% 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통한 재분배는 대한민국보다 그쪽엔 2배 정도 많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복지제도가 가능한 것이 결국에는 세금을 통한 재분배가 잘 돌아가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내수 구매력이 생겨서 자본들을 먹여 살리는 영구적인 구조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영구화된 소비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만들고 유지시킨 힘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이제 그런 거 물어볼 수 있는데, 크게 봐서 노조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노조, 그러니까 조직된 노동의 힘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나 스웨덴, 덴마크 사회의 기본적인 역학 구도는 전통 엘리트,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와 자본가 또는 관료라는 전통 엘리트와 노조 간부라는 신흥 엘리트 사이의 사회적 균형이 사회의 기본적인 역학관계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조는 그만큼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조의 힘은 이제는 노조의 아주 높은 조직률인데 최근에는 조금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70%의 노조 조직률이 세상에 아주 만나보긴 어렵습니다. 한국 노조는 아시겠지만 조직률이 9%고요. 그리고 프랑스만 해도 10%고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20%, 25%에서 이제 유럽은 아주 높아봐야 30%인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조직률이 비교적 높은 국가에서는 30% 정도 되는데 일본은 19% 되고, 근데 보시다시피 노르웨이는 53, 4% 정도 되고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같은 경우는 70% 안팎의 조직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가 그거 수존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런 수존 자본주의를 끝까지 유지시키는 게 아주 높은 노조 조직률입니다. 처음부터 보면은 노조의 조직과 또는 노조의 정치화야말로 스칸디나비아식 이제 사민주의 사회를 만든 것이죠. 노동운동은 스칸디나비아에서 1860, 70년대부터 태동했고요. 1880년대에 이미 사민단들이 탄생됐습니다. 그리고 사민단들이 스칸디나비아에서 상당히 일찍부터 상당한 투표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노르웨이에서는 최초의 노동당 내각이 등장한 게 1928년도입니다. 90년 전에 거의 90년 전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은 자본층을 상당히 압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무역은 대공환으로 붕괴됐습니다. 세계 무역은 붕괴됐고 대체 보호 장벽들이 곳곳에서 생기는데 가장 중요한 경제 요소로 내부 시장이 부각됐습니다. 내수 경제. 내수를 살려야 공환을 빠져나갈 수 있다. 이거는 30년대 시대 전승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소련의 이제는 보여주는 본포기의 위협, 공산주의자들이 이제는 그런 위협, 사민주의자들의 급진선, 그리고 내수 살릴 필요, 이게 다 맞물려서 결국에는 30년대 중반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일종의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최초로 사민단들이 집권을 합니다. 집권을 하고 이 대타협이라는 게 뭐였는가 하면은 사민당과 노총은 정치 파업을 자제하고 동맹 파업도 자제하고 준한현 임당협에서 이제는 주로 임금 인상을 따올 것을 약속하고 자본 쪽에서는 준한현 임당협을 받아들이고 사실상 사민단들의 집권을 연인하는 이런 타협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타협이 이루어져 결국에는 그 타협 속에서
사민주의적인 재분배 개혁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보면은 대부분의 복지 개혁이 이루어진 게 30년대 후반과 50년대, 60년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파시즘 패배 이후에는 몇십 년 동안 좌파는 유럽에서는 거의 지배력이 강했다는 사실이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노동당은 원내 일당, 그러니까 원내 최고 다수단이었죠. 61년도까지는 노르웨이 노동당이 원내 다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노동당 정권이 장기 집권하면서 거의 무슨 법률이든 통과시킬 수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장기 집권을 해가면서 50년대, 60년대에 주요 무상의료, 무상교육, 노후연금 관련 법률들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그 재분배 시스템을 탄생시킨 것은 이제 소련과 같은 혁명의 위협, 이제는 사민주의 전당과 그들을 뒷받침하는 노조들의 위압적인 힘, 그리고는 대공황이라는 시대상황,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파시즘 패배라는 시대상황, 좌파와 이제는 국가 주도 경제라는 아이디어의 세계적인 인기, 50, 60년대는 국가 주도 개발이 시대 정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의 이제는 국가 주도 개발 아이디어가 그 당시로서 예외적인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시기는 식민지와 이제는 정후 그 해방 이후 독재 시절에 해당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노조는 사회적으로 거의 고립되어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고 사민주의 성격의 정치 세력들이 역시 정치적 게토에서 고립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는 한국이 촌자본을 위협해서 혁명 아니면 개혁 이런 선택을 강요하는 소련 같은 존재도 이미 없고 말았고 중국은 뭐 전혀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뭐 박정희 시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는 그 관료들의 사익, 초국을 억제하면서 개발에 올인해야 했던 이유는 북한과의 체제 경쟁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경쟁할 것도 별로 그다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하나의 뭐 말하자면은 위협이자 바람직한 모델로 작용될 수 있는 것도 이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그 50, 60년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도 개발이라든가 재분배는 시대 정신이었다면 과연 지금의 시대 정신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스칸디나비아의 150년도에 걸친 노조 조직, 사민단 조직, 그리고는 이와 같은 집권 투쟁, 복지개혁의 경험을 우리가 압축시켜서 몇십 년 동안 복제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그래도 분명히 몇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진보의 핵심 부분이 노동운동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구 사회의 사민주의를 쟁취한 게 노동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의 중심성이라든가 중요성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노동의 정치화야말로 그래도 사회를 진보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복지 국가 창출이라는 것은 스스로 되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노동운동 세력들이 압박을 가하면서 쟁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의 핵심이 노동운동 세력의 위압성, 그러니까 위력, 압박력이 아닌가 싶은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촌자본을 압박하지 않고 체제를 압박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쟁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작은 결론을 내리자면은 스칸디나비아 사회는 분명히 수준 자본주의에 불과합니다. 국가를 통한 재분배가 잘 돌아가는 수준 자본주의고요. 많은 면에서는 내수 기반이 튼튼한 의미에서는 자본에 굉장히 유리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부분의 주민들한테 덜 해로웠다 할까. 덜 해로운 자본주의의 일종이라 할 수가 있지만 이와 같은 수준 자본주의를 쟁취한 것은 노동운동의 발전과 노동운동의 정치화의 결론이고 또는 유리한 외부적 상황을 노동운동이 잘 이용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그만큼은 또 노동운동이 계속해서 사회적인 위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쇠퇴를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치력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노르웨이 갔을 때 가장 놀란 게 노르웨이에서도 그렇고 스웨덴이나 덴마크에서도 그렇고 사민주의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는 일단은 전통적인 정문직들 같은 경우에는 고세율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이제 비교 가능한 사회,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세율이 3배나 낮기 때문에 내가 하필이면 왜 노르웨이에서 이렇게 비싼 돈 지불하면서 살아야 되냐 생각부터는 이제 내 노동을 미국에서 팔면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는 이제는 예를 들어서는 경영자와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미국의 대기업 같으면 500배 정도고 노르웨이 같으면은 많아봐야 3-4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노동자들의 불만이 좀 더 적기도 하지만은 근데 또 그만큼은 경영자 등등의 자본에 붙기 쉬운 정문직이 사민주의에 대해서 느끼는 불만도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역시 고세율이나 이민 정책의 적대적인 소부주아들 이런 부류들이 사민주의에 상당한 적대심을 갖고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극우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서 노르웨이 같은 사회에서 3분의 1 정도의 지지를 한테 얻을 수 있었을까? 지금은 조금 떨어졌지만은.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번 답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연동해서 과연 사민주의라는 이름이 자본과 노동의 타협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가 하고 얼마나 가변적일까 하고 그러니까 그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 것입니다. 그 참 제가 지금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 게 노르웨이 최초의 노동당 내각입니다만은 지금 노르웨이 내각은 연립우파 내각이고요. 거기에 입각한 사람들 중에 브로이빅이 한때 입당했던 진보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우 전당이 정부가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노르웨이 정부는 온건 우파와 극우파의 연립 내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칸디나비아는 지난 20년 동안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이제 4국이라고 하죠. 이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다 장기 연립 우파 내각들을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4국 다 복지 제도가 후퇴를 했는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후퇴했고 왜 하필이면은 우파가 지난 20년 동안 스칸디나비아 정치 무대에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기반을 얻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자본 입장에서는 국내 기업 활동보다 국외 기업 활동의 비중이 더 커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80년대 이후로는 말하자면 자본의 글로벌화가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본격화됐고 노르웨이 자본 같은 경우는 90년대 글로벌화가 이제는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노르웨이 자본들이 대체로는 국유 5대 산장사, 가장 큰 회사 5개가 국유였고 대체로 활동 무대는 국내나 스칸디나비아 안에서였습니다. 그 신자유주의 시대 이전, 90년대 이전 스칸디나비아 자본주의의 산진이라면은 아마도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3국이 국유로 해서 같이 경영하는 사스라는 항공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국유 항공사고 또 역시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 이제 협력의 산진이기도 합니다. 한데 지금 노르웨이에서는 사스는 만성적인 위기에 빠져 있으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사는 사스가 아닌 노르위지안이라는 새로운 항공사입니다. 노르위지안은 2002년도에 창립이 됐으며
개인이 소유하는 기업이며 국가 기업이 아니고, 그리고는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기업입니다. 저가 항공이고, 이 저가라는 게 가능한 이유는 타일란드 계통이나 동유럽 계통의 노동력을 싸게 이용하고, 그리고 그 인력을 이용을 해도 월급을 현지 기준으로 지급하는 그런 편법을 쓰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노조가 없었고 나중에 노조가 생겨서 파업도 하고 최근에도 또 한 차례 파업을 했는데 또 예전 복지라든가 임금이 훨씬 더 낮게 책정돼 있고 이제 그런 저가 항공이 지금 노르웨이 그 교통시장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것이고 또는 세계 교통시장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된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라이언에어와 이지젯 그 다음에 3대 저가 항공 중에 하나가 됐으며 이제는 런던과 미국 사이의 루트를 경영하기 시작하는 등 국제 항공 시장이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자본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유라는 형태도 벗어나고 스칸디나비아 안에서의 기업 활동이란 범위도 벗어나서 국제 무한 경쟁 시장에 뛰어드는 국제적인 자본 축적에 이제 뛰어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국제 그 자본 축적의 국제화가 빠르게 이어져서 북구 자본들이 자기들만의 경제 영토를 질적으로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북구 자본이 거의 존속되어 있는 구체적인 영토라면 무엇보다 발틱 3국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발틱 3국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이며 1991년도에 소련으로부터 독립돼 이제는 독립국가 형태를 되찾았지만은 곧바로 유럽 연합에 들어가는 수속을 시작했으며 유럽 연합 가입과 함께 점차 스칸디나비아 자본, 특히 금융 자본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뭐 3, 4%에서 10% 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발틱 3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신흥 시장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착취하기에 딱 좋은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발틱 3국은 북구 자본 축적이 훨씬 더 연이한 그런 일종의 경제 식민지 영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스칸디나비아 유통 자본이 얼마나 센지 뭐 이렇게 단전 실감이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 1년 반 전에 탈린에 갔습니다만은 거기에서는 제가 사용하는 노르웨이 은행이 노르데아 여기에서 보시면은 노르데아 은행에서 제가 이렇게 그 현금 지급기를 이렇게 돈을 뽑으려고 하면은 오직 하나 늘 노르데아가 보일 만큼은 너무너무 쉽다는 것이죠. 정말 오슬로에 계속 있다는 착각을 할 만큼은 늘 그 노르웨이 은행이 오직 하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식민지, 우리도 식민지 하나 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단정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자본들이 신흥 시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외 미장 자본 착취도 그렇고 여러 해외 시장들도 그렇고 해외에서의 제조업 경연도 그렇고 또는 발틱 3국이라는 경제 식민 영토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외 자본 축적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노르웨이 자본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자본이 계속해서 전혀 사회 복지와 같은 노동과 자본 사이에 균형이라 할까 타협이라 할까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에 들어가서는 스칸디나비아에서 할 수 없는 착취 행각을 다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건 노르웨이에서 2007년도에 스캔들이 된 장면입니다만은 노르웨이 통신회사 텔레노르가 방글라데시에 진출해서 거기에서는 하도급 업체인 그람신이 방글라데시 청년 노동자들을 가혹 착취하고 안전장비 지급하지 않으면서 노동시키고 수많은 사망자를 냈다는 것이 이제 노르웨이에서 스캔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소비 3인주의 국가 자본들이 제3세계에서는 뭐 미국이나 일본 업체 뺨치는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파렴치한 착취 행위를 해가면서 일면으로는 제3세계가 스칸디나비아로 들어가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스칸디나비아의 현실입니다. 이게 간장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외국인 노동자라면은 아마도 노동자로 인정되지도 않은 필리핀의 오페아, 육아 도우미. 육아 가사 도움일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그들이 받는 월급은 뭐 제 동네에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4천 크로네 정도일 거고요. 그거는 400달러, 40만 원, 45만 원. 그러니까 고물가 국가인 노르웨이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것인데 숙식을 받아가면서 이외에는 숙식이 가능하고 이 돈을 주로 저축을 해서 이제 나중에 가져가는 것이죠. 재미있게도 덴마크에서는 필리핀으로부터의 오페아들이 남아 노조 가입권이라도 있지만 노르웨이는 노조 가입도 불가능합니다. 이제 노동자로 인정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 여성이면은 필리핀 오페아 없는 사람 거의 없는데 이제 그거 아주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고 그렇게 해서 노르웨이 여성들이 자기 실현 이제 캐리어하고 육아를 이렇게 겸할 수 있게 되는데 필리핀 여성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이들을 놔두고 노르웨이 와서 남의 아이를 봐야 하는 정말 잔혹한 현실이 되는 거죠. 유럽 연합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동국권 계통의 노동자들한테 현지 기준 임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데 이어서 계속해서 노르웨이, 스웨덴 기업들이 현지 기준, 그러니까 폴란드나 에스토니아 기준으로 노르웨이로 파견된 동국권 노동자한테 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조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본의 축적 과정이 국제화되고 노동 또는 노르웨이에서는 기존의 조합주의적인 룰에 따르지 못하는 조임금 노동의 광범위한 계층이 현존되는 가운데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바로 수많은 노르웨이 노동자들의 사민주의 이탈 현상입니다. 더 이상은 노동단, 즉 사민단이 다수의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의식이 많은 노동자들 사이에 퍼졌으며 그리고 그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단을 이탈한 뒤에 상당 부분은 진보당 쪽에 투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온건 좌파를 이탈하고 극우전당 투표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민 노동의 문제입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미숙련, 저숙련 노동자의 경우에는 동국권 인력하고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동국권 인력의 유입까지도 적당히 막아주겠다는 극우전당이 표 던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노동자 계층, 육체 노동자 계층 사이의 지지율 보면은 노동단보다는 진보단이 노동단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저숙련, 미숙련 노동자들이 진보단에 투표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진보단이야말로 노동단이 된 그런 역설적인 극우 전당이 노동단이 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사민주의적 좌파의 정치 기반이 희미해지고 파괴되어지는 가운데에서는 사민주의 복지국가라는 타협에도 계속해서 신자유주의적인 수준들이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최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온건 좌파의 정치 기반이 조금씩 파괴되는 만큼은 온건 좌파의 정치력이 조금씩 후퇴하고 그만큼은 이제 복지국가라는 타협의 조금씩 수준이 가해지는 그런 경향을 일궈낼 수는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큰 변화라면은 결국에 의료와 교육 부문이 시장적인 요소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여전히 무상입니다만 최근에 이제는 2000년대 스웨덴의 연립우파 내각이 어떤 방식으로 교육 부문을 시장화했냐면은 사립학교 창립 여건을 완화시키고
영리현 사립학교 창립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영리기업이 되어서 배당금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형 학교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스웨덴 사람이면은 어쨌든 무상 교육받을 권리는 있으니까 그런 학교 다니겠다는 아이들한테 국가는 와우처를 주고 그 와우처로 학교 등록금을 지불하는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가 교육 시장을 육성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와우처를 줘서 그 와우처란 대책 화폐로 학부모가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국가가 등록금을 대신 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사교육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게 되고 10%에 넘은 비율을 이제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노르웨이 같으면 아직까지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는 않지만은,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는 조금씩 무상 교육의 기반이 이렇게 파괴돼가는 추세를 읽어낼 수는 있습니다. 아마 외국인 입장에서는 당장 느껴지는 게 스칸디나비아 대학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 변화입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모든 스칸디나비아 대학들은 자국민이나 유럽 연합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인한테도 모든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이런 원칙이 있어서 무상 제공했는데 최근에 이제는 약 6년 전부터는 스웨덴에서는 비유럽 연합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받기 시작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덴마크와 핀란드도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외국인에게의 등록금 징수를 허락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에게 등록금 징수를 허가하지 않는 유일한 스칸디나비아 나라는 노르웨이입니다만 지금 연립우파내각이 그쪽으로 이제는 계약을 하고자 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노르웨이에서도 결국엔 스웨덴 길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자국민들한테는 여전히 무상교육이 계속해서 제공되니까 사회적 불만을 크게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계약을 하는 이제 그런 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한테는 던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조선일보의 주장처럼 정말 삼인주의가 죽어가는가? 그러니까 정말 북구마저도 버리고자 하는 복지국가를 우리가 왜 지향하느냐. 그러니까 조선일보 신문에서는 이런 이야기 읽을 수 있는데 그럼 사실인가? 하면은 사실이 아닙니다. 북구의 촌자본이 삼인주의를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이윤 추구 가능한 부문들을 조금씩 확대하겠지만은 무상 교육, 무상 의료, 그리고는 이제 국가가 지급하는 노령연금이라든가 그런 주된 요소, 또 이제는 예를 들어서 실업수단 보장이라든가 그런 주된 요소들을 몽땅 버리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서는 삼인주의라는 게 결국에는 어디까지나 총노동과 총자본의 일종의 타협이었던 것입니다. 이 타협이 유지되는 게 조직노동의 힘이고요. 조직노동의 정치력입니다. 그런데 자본 축적 과정이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세대의 글로벌화됨에 따라서 이와 같은 조직 노동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고 스칸디나비아 자본이 지금 이용하는 노동자들 중에서는 아마도 스칸디나비아의 노동자보다 외국인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칸디나비아의 노동자들의 조직력과 정치력이 저하되고 이만큼은 온건 좌파에 대한 지지 기반이 조금씩 마멸돼 갑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제도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계약의 대상이 돼서 자본은 복지가 제공되어지는 과정이 기생해가면서 그 과정을 시장화하고 거기에서는 이제 이윤을 취하는 것을 부단히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스칸디나비아 사회가 취하는 새로운 형태를 보면은 일종의 신자유주의화된 복지 모델인데 복지는 제공하되 수많은 기업, 업체들이 그 시장에 기생하고
그 복지 시장을 이용하는 이제 그런 모델로 가고 있으며 미국식 신자유주의도 아니고 한국식 신자유주의도 아니고 북구식 신자유주의를 이제는 취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발 뉴스는 더 뛰고 싶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신청은 www.gobalnews.com에서 받습니다.